예, 아유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아유 재판부마다 저 의견들이 달라가지고 경론을 벌이느라고 어떻게 할까 오늘 그 얘기 하느라고 막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그 변호사님들 말씀대로 저 반대 신문은 다음 기일 잡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반대 신문을 조금이라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특검 측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했는데 예. 아유 저 하다가 중간에 또 끊기가 더 그래서 왜냐하면 신문길 자체가 지금 사실 시간이 뭐 저 검사님들은 다 이제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애초에 생각한 시간이랑 이게 너무 달라져가지고 조금 시작하다가 또 끝내기가 좀 힘들어요. 국승희 검사인데요. 다음 예. 기일을 잡더라도 김용현 그 장관님에 대한 증인 신문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또 다시 또 시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1시간이라도 조금은 하고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또 그 하루만이라 또 또 안 우리끼리 끝나면 또 얘기한 걸 또 흔들어 놓으시네. 안 끝나면 우리가 지금 변론 종결 기일을 정해놓은 상황인데 밀리지 않습니까 또? 그래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아니, 재판장님, 근데 오늘 김용현 증인의 증언을 듣고 저희들이 반대 신문을 준비하면서 물어볼 내용 중에서 삭제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걸 정리하게 되면 정리를 못하지만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을 빼고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80페이지인데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또 증신문 하다 보면 리듬도 끊기고 그리고 업무 시간이 지나는데 더 하자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요. 예, 저희들은 다음 길에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는 오늘은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렇게 정했고 그리고 저 기일을 혹시 내일은 좀 어려우실까요? 내일은 말일이라서 예. 네. 아유 바로 그냥 표정들이 확 그냥 막 아주 저 표정이 확 바뀌시네. 내일은 아예 어려우신가요? 네, 그러신가요? 1월 2일. 그러시면 결과적으로 1월 5일 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월 2일은 어차피 저희가 준비 절차에서 증거 정리해야 되고 1월 5일로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한 몇 시간 그때는 3시간 내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어쨌든 뭐 예, 검사님들이 하신 게 지금 어쨌든 뭐 중간에 뭐 쉬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5시간 이상 하셨는데 저희가 뭐 3시간 이내로까지 줄이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준비된 분량이 80페이지인데 그것보다는 좀 줄일 수 있게 예, 뭐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늘 대신에 오늘 아까 변호인 뭐 준비해 오셨다고 오늘 1시간 변론 하시겠다고 그래서 차라리 그걸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대신 시간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을 한 45분 넘지 않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45분 넘지 않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변론을 일단 주신문까지 오늘 마친 걸로 하고 다시 변론 병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께서 다시 피고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죠. 우리 변호사님들 앉아주시고요. 예, 재판장님 저희가 소송지에 따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 변호인 그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들께서 그 윤승영 피고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실 예정이다라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그래서 나머지 증인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윤승영 저희들은 뭐 재판을 지연할 생각도 없고요. 그 재판 결심에 뭐 방해가 된다면 윤승영에 대해서도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 하시는 겁니까? 그 박수박도 오늘 보니까 뭐 김용현 증인의 증언으로 뭐 거의 뭐 확실해졌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박도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저 의견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일단 조서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 저 윤수경 관련 그거 해가지고 예. 그렇게 정리. 근데 제일 사실 지금 사건에서 걸림돌은 우리 김지휘 변호사님 저기 증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피고인 측 신청 증인 제가 다 말씀드렸었어요 지난번에. 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정리 사실은 그게 정리가 빨리 돼요. 윤승영 증인 관련해서는 지금
그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들도 계시지만 오늘 지금 퇴정하셨지만 조지호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윤승영 그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만약에 내용 부인하거나 부동의를 한다면 사실 윤승영 증인에 대해서 조지호 피고인에 대해서는 예. 그 진술 증거가 지금 부동의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예, 그 증인 신문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까 이제 오전에 그 감사합니다. 조지호 피고인의 치료 일정 때문에 좀 뭐 별도로 뭐 종결을 하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만약에 이제 윤승영 증인에 대해서 그 조지호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나 내용 부인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 기일을 지정해서 좀 증인 신문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 주셔가지고 예.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자세한 내용은 1월 2일 날 준비 절차 때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2일 날 준비 절차 때 저희 조지호 피고인, 그 다음에 윤승영 피고인, 2명만 그다음에 진행합니까? 김용인 피고인 아, 그렇게 3명 하는 거. 네, 진행합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전 10시에 조지호 피고인 측이었나 윤승영 피고인 측이었나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김용인 피고인 측 오후 2시에 하고 오후 4시에 조지호 아니면 윤승영 피고인 측 해가지고 준비 절차 진행할 때 그 증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오후 2시까지는 김용인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 측 신청 증인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밝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병합해가지고 진행합니다. 예, 그러면 준비된 기일 하실까요? 예, 예. 제출했나요, 변론서? 했습니다. 받아보겠습니까, 자료는? 아직 제출했는데. 변론에서 29, 변호인에서 41이요. 의견서 41, 변론에서 29. 알겠습니다. 예, 받아보겠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검사님들 받아보셨죠? 예, 45분 타이머 딱 해놓고 시작하겠고요, 재판장님. 예. 그 의견서부터 먼저 발표를 할 텐데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의견서입니다. 요지는 저희가 그 장관님 공판에서 안기령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우원식이라는 사람의 그 국회 내부에서 벌인 소동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론 요지서에서는 지난 11월 28일 27회 공판, 그리고 12월 9일 30회 공판, 12월 11일 31회 공판, 그리고 32회 공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27회 공판에서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언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변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회 공판에서는 김현태 단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변론하겠고요. 그 다음에 31회 공판에서는 김봉식 청장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변론하겠습니다. 그리고 32회 공판에서는 저희가 열람한 CCTV 영상 그리고 안보폰 통화 내역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한 증거 능력 배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부터 발표를 하겠고요. 요거는 우리 김진희 변호사가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변호인 의견서 4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41번은 저희가 그간 이제 변론 요지서의 경우에는 한 기일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일에서 현출된 증언이나 또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공소 사실을 반박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했고, 특정 쟁점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오늘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41번은 이 사안의 본질, 이 재판의 본질에 관한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 공소 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먼저 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외형상 형사사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이 정치적 쟁점이 형사 절차를 통해 법정 안으로 유입된 정치 투쟁이자 동시에 법률 투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라는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국무위원과 군경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기소로 이루어진 본건은 특정 정치 세력이 형사사법 절차를 수단으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도 계속 중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순수한 형사사건의 범주를
많이 벗어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안규령 사건과 우원식 의장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안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있고 정치적 연출이 형사 절차로 연결됨으로써 법정에서 정치적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어 왔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정치 사건과 법률 사건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치적 투쟁 측면에서는 형사 절차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전용되었다는 점에서 공소제기 자체가 사법의 중립성을 심히 침해한 경우로서 공소기각의 대상이 되고, 법률 사건의 측면에서는 폭동, 내란, 위력 등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 역시 객관성과 신빙성을 모두 상실하여 무죄 외의 판단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 정치적 속성에 따라서는 공소기각이, 그 법률적 속성에 따라서는 무죄가 각 판결로서 선고되어야 하며, 이는 정치와 사법을 분리하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유일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맞자 이번 정치적 논쟁의 법률 쟁점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변호인단은 지속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이 법정에서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용현 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군과 경 간부들에 대한 기소, 공소 유지 및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당과 이들을 지지하는 자들의 고발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계엄 선포는 대통령님의 헌법상 권한이며 대한민국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서는 대체될 수 없고 대체되어서도 안 되는 고도의 결단, 곧 국가 원수의 통치 행위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이와 같은 통치 행위에 관해 내란 운운하며 소위 내란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이 사건 법정에 제정한 파견 검사들에 의해 시작된 수사와 기소를 이어받아 현재까지 공소를 유지하고 있거나 직접 기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 재판 초기부터 지적하여 온 바와 같이 김용현 장관님과 또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했던 군경의 간부들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불러들여 수사한 검사들은 이 사건 법정에 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증제 84호증 1과 증제 84호증 3 각 명령과 판결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께 이 사건 법정에 제정한 파견 검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퇴정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구해왔습니다. 또한 조은석 특검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 체계상 전혀 허용되지 않았던 시점부터 플리바게닝, 소위 형사사법 거래 제도를 시도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취득을 시도하려고 있으나 오히려 해당 증인의 양심 고백에 따라 특검의 회유는 허위사실을 유도하여 공소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불법 행위임이 드러났으며 추후 이에 대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이입 집단이 장관님의 기소와 재판에 집착하며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허위 기사와 가짜 뉴스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그렇게 생산된 기사와 뉴스가 참고인 조사는 물론이고 피의자 심은 과정에서 현출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장관님의 변호인단은 이 법정에서 기사, 뉴스, 동영상, 사진 등 재판장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실 수 있는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안규령 총기 탈취 시도 사건, 특임단 군인들을 폭행한 사건, 우원식 의장의 월문 사건, 수많은 유튜버, 기자, 심지어 만취자들이 본회의장이 위치한 건물 앞에 운집한 장면들이 현출이 되었고, 일부는 군인들과 접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사람을 때린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넘어지는 소위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장면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로써 비로소 그간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도하고 거짓된 정보 유포로 왜곡된 여론을 조장한 가짜뉴스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이에 더하여 2025년 10월 28일부터는 이 재판이 실시간 중계되고 녹화된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그간 윤석열 대통령님이 당선인 시절부터 탄핵, 식물정부를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인 정부를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이 재판이 시작된 사실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유포된 가짜뉴스와 허위기사의 실체가 밝혀졌으며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규명되었고 이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부 삭제된 대통령실 예산이 올해 들어 7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전부 부활되었고, 내년 2026년 확정 예산은
2025년 삭감된 예산 대비 9.1%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재판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대 여당은 야당이던 시절에는 야당으로서의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며 도저히 행정부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 헌법상 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는 소위 국헌문란에 준하는 행위를 시도하다가 거대 여당으로 변하자 이번에는 예년 수준의 정부 예산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예년보다 더 증액하는 이중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를 의적 활동이랍시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엄 원인을 도외시하고 계엄 선포에 관한 부정적 감정을 유통시켜 오던 이들의 실체가 급기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안규령 사건, 우원식 의장 월문 사건을 통해 드러났고 특검의 기소 내지는 공소 유지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군과 경의 주요 간부들, 강요들, 장관님에 대한 정치적 낙인으로 여론 조작이나 통제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프레임을 만들어 그 프레임 안에서만 사안을 보도로 호도하고 선동하던 소위 프레임 권력의 정치 세력으로서는 자신의 권력을 생성하고 유지하던 중요한 수단인 프레임이 무너지게 되자 구조적으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래 재판이란 법률 쟁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이므로 정치적 이익을 궁극적 동기로 하여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재판을 전국적으로 강제 중개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여지가 있어 위헌성이 다분하나 이로써 특정 집단이나 특정 정념에 치우친 언론에 의한 정치적 프레임이 벗겨지고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기존 일부 세력에 의해 계획되고 작동하여 온 정치 조작 프레임이 붕괴되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집단과 조직의 실체, 내란 특검 출범의 동기와 이에 대한 언론사들의 편향적 보도 등이 백일화에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 갖고 있던 정치적 이익 집단이 급기야 반발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2월 9일 제30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김현태 단장에 대해 군용물 탈취 시도라는 군형법 위반 혐의자인 안규령이 해당 증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2025년 12월 15일 김현태 단장을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언론이 변호인단의 주장 중 일부를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할 만한 장면, 대사로 편집하여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특히 변호인들의 주장이 법리적 쟁점을 파고들수록 더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재해 두었고 특히 한시적 규정으로 도입되었던 국회법 제73조의 2와 관련하여 지금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반박했으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증제 92호증의 1과 92호증의 2로 제출한 기사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텔레그램 대화는 당시 그 국회로 향하던 일부 의원들의 대화를 그대로 반영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시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기타 관계 법령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 강령이 무엇이냐라고 묻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한 소양과 자격이 현저히 부족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는 국회법을 제대로 숙지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을 알아야 회무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 선포 당시 국회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고 한시법 규정의 폐지가 갖는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무조건 국회로 몰려가기 바빴던 행동 강령을 찾기 바빴던 의원들은 변호인단 지적과 같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실력, 소양 모두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들이 김영원 장관 변호인단이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해제, 기타 장소에서의 해제 의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현행 국회법 그리고 2024년 12월 3일에 시행 중이던 국회법에도 장소나 방식상의 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안규령 사건이나 우원식 사건이 갖는 공통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정치 사건이자 법률 사건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선점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그 결과를 형사 절차 안으로 끌고 들어와 법정에서 정치적 결론을 얻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특히
명백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이 사건 재판, 특히 장관님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본질적으로 정치 사건임에 동시에 법률 사건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선행되고 그 판단에 맞추어 법률이 동원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절대로 순수한 형사 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법률 쟁점의 외피를 입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독립은 실체 진실을 발견의 기초가 되기에 장관님의 변호인단으로서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법률적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해 종결되어야 하고, 특히 법률의 영역에서는 오직 증거와 구성 요건 그리고 절차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재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변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적 투쟁의 측면에서 형사 절차를 악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제기 자체는 사법의 중립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로서 공소기각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사건의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현출된 증언들에 비추어 보아 폭동, 내란, 위력 등 장관님에 대한 기소 사실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건 중 어느 것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 또한 객관성과 신빙성을 모두 상실한 상태이므로 실체 관계에 들어가서 판단하신다 하더라도 무죄의 선고 외에 다른 결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재판이 갖는 정치적 속성에 따라서는 공소기각이, 법률적 속성에 따라서는 무죄가 각 판결로서 선고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언론은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또한 사법부는 기본권의 최후 보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둘 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를 존중하고 분명한 근거에 따라 정확한 사실만 보도해야 할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는 언론사가 굴절된 시각에 따라 잘못된 정보와 허위 기사를 생산, 유포하고 있으며 이에 의지하여 시작된 이 사건 기소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실로 캄캄하다 할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제대로 세워지고 굴절된 여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절차가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재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치적 투쟁이 다시는 이 법정에서 현출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관님에 대한 이 사건 기소 전부에 대해 공소기각을 판결로서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변론소 29번 변론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마무리하세요. 예, 29번 변론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변호인 의견서 41번의 핵심 요지는요.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사법심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된다. 그리고 결국 그 후과는 법관들 그리고 사법부 전체가 책임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공소기각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선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 바로 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론서 29번 변론하겠고요. 9쪽부터 하겠습니다. 9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5년 11월 28일 있었던 27회 공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증언에 기초한 저희들 변론입니다. 김대우 단장의 변론으로 인해서 공소사실 6번 구체적 폭동행위 중에서 라 항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이 부분이 완전히 허구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겠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허구성 1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지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김대우 단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체포가 실행되려면 첫째로 체포기구와 체포조직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된다. 둘째로 체포기구에 의한 체포 대상자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어야 된다. 셋째로 체포기구에 의해서 체포 대상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된다. 그리고 넷째로 체포기구에 의해서 대상자의 소재지 및 동선, 통신 경로 등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체포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포를 위한 내사 단계만 해도 몇 달씩 걸린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체포 지시를 한다 이런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우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여인영 사령관은 계엄 선포가 됨과 동시에 매뉴얼에 따라서
실행하라,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합수부 구성이 시작되었고요. 또 매뉴얼에 따라서 이감 절차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검사들은 마치 체포를 위한 기구를 만든 것처럼, 그리고 구금을 위한 시설을 만든 것처럼 허위 사실로 재판부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사들이 억측에 기초해서 허위 공소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명단이라는 것은 아까 김영근 장관께서 증언하신 것처럼 포고령 위반이 있는 가능자, 포고령 위반 우범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준비하라라는 취지 이상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12쪽입니다. 현행법에도 평상시에도 비상계엄이 아닌 평상시에도 대한민국 법률은 일정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법률로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면 경찰청 얘기로 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리고 그 12쪽 하단 그리고 13쪽에서 보면은 우범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요. 경찰청과 그 소속 직제 시행 규칙에 따르면은 형사 기동대장은 우범 지역을 선정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그리고 그 시행 규칙에 따라서도 역시 관세법 위반자 가능성이 있는 우범자들에 대한 관리, 정보 활동을 허락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에도 역시 그 우범 지역의 선정, 우범자에 대한 예방 활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평상시에도 이런 정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기엄 상태라면 당연히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정보 활동은 있을 수 있고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체포조의 운영과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 체포 기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들은 체포 활동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체포 활동도 실행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합수부가 구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첩사가 국회에 출동한 것은 방첩사에 부여받은 계엄사무 수행을 위해서 간 것이고 국회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정보 수집 대상자가 14명이라고 하였다가 또 다시 3명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명단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정보 수집 대상자라는 특성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국가수사본부에 요청받은 인력은 안내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방첩사가 국회로 가는데 혼잡하기 때문에 안내에 필요한 인원을 요청을 했고요. 그나마도 수소충전소 월담 붕괴로 인해서 현장에 있었던 수사인 및 경비 인력 60여 명 중에서 10명을 5명을 먼저 보내고 추가로 5명을 보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정치적 상상력에 기초해서 체포 지시가 있었고 체포조가 운영되었고 또 체포가 실행되었던 것처럼 거짓말로 재판부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법심사권을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5쪽부터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기초한 공소사실 반박은 다른 변호사가 하겠습니다. 김윤태 단장은 이 사건 법정에서 제30회 공판 개일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사실 반박하는 부분은 29번 변론 요지서 1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목차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태 단장 증언에 따르면 본인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국회 시설 확보 및 경계였으며 이는 국회 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테러 등에 대비하라는 의미로 이해한 다음 출동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마치 특임단이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회를 출동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는 김현태 단장이 지하에서 안규백 의원과 조우한 상황에서 안규백 의원을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를 절대로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반박됩니다. 김현태 단장은 이 법정에서 만약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안규백 의원을 만났을 때 당연히 그 지시를 이행했을 것이라고 하며 본인이 이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을 체포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단장 증언에 따르면 국회 진입의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엄 이후 초기부터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일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이것이 가장 많은 국민들의 그 오해와 궁금증을 샀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혜태 단장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후문이었고 후문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나 국회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자동 봉쇄가 되면서 후문에 대해서는 손을 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문으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정문으로 가서는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의 인원이 특임단을 폭행하고 예를 들어 소화기를 뿌린다든가 물병을 뿌리는 방식으로 폭행하고 부모님에 대해 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헐리우드 액션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진입을 불가능하게 했는데 사실 그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특전사 소속 중에서도 CQB 작전, 격실 전투 작전, 그러니까 테러 혐의점을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707 특임단으로서는 당시 정문에 몰려있던 사람들을 제압하고 들어갈 수 있었으나 민간 영역에서의 피해는 절대로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정문 진입을 포기하였습니다. 김 단장 증언의 취지는 특임단의 체력이나 실력 또한 인적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완력을 사용했다면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것은 지시받은 임무, 즉 국회 시설의 확보와 경계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인 피해 발생을 의도하거나 목적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문을 통한 진입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김 단장은 국회 시설의 확보, 경계라는 계엄 사무 수행을 위해 다른 진입로를 모색하던 중에 창문을 깨는 방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문 대치 중 김 단장의 지시로 인해 대치 상황은 종결되었고 그러나 그 상태에서 계엄 사무 수행을 포기하는 것은 항명, 곧 상부의 지시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므로 김 단장은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동시에 계엄 사무를 수행할 방법이 무엇일까 모색하던 중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본인의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리창 파손을 통한 국회 시설 진입이었습니다. 유리창을 파손할 때도 안에 사람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사람이 가장 없어 보이는 어두운 방실을 택하여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문을 깬 시각은 00시 32분부터 38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개의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므로 만약에 의원 체포나 해제 결의를 저지하라는 등의 임무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00시 32분에 진입하자마자 의사당부터 들어가 의원들을 체포하여 47분에 개의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텐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관해서 본인은 그와 같은 지시, 그러니까 체포나 의사 기능 방해라는 임무를 절대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끼라는 기자는 완전한 허위 기자라는 것을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내 이모 상사의 앞선 증언, 즉 보급품 자체가 아니라는 증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치가 되며 이것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2025년 2월 6일 헌재 증언과도 분명히 일치하는 바입니다. 단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35번, 36번 의견서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전이 아니라 정전으로 봐야 되고 벽면 분전반에 차단기를 내리는 방식으로는 국회 전체를 절대로 국회와 같은 주요 국가 시설을 절대로 통제하거나 암흑으로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071 특임단의 연구 대상, 그러니까 시설 연구 대상 자체는 국회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즉시 철수했다는 점도 강조할 말씀을 드리고 이는 의결 방해 의도가 전적으로 부재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707 특임단 대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해놨습니다. 일부는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김현태 단장 증언을 통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20대 중반의 장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 현황을 작성하게 됐다 이런 증언이 현출이 됐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타이 본회의장 체포 국회의원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간 가짜 뉴스가 양산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김 단장의 호소에 가까운 토로입니다. 자세히 기재를 해놨습니다. 특히나 지금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에서 이 법정 내용이 증언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적 좀 자세하게 기재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타이 관련 가짜 뉴스, 저격수 배치 관련 가짜 뉴스, 본회의장 출입 시도 관련 가짜 뉴스, 2차 계엄을 위한 국회 배회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것이 왜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김 단장은 자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프레임 속에서 조사받은 것 같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는 특정 결론을 지어놓고 그 결론을 향해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반박은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이 법정에 출석한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김현태 단장의 그 증언 하나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6항, 특히 다항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 기본적 전제가 이미 다 붕괴가 됐다고 보입니다. 김현태 단장이 증언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셔서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만약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공소사실 6항의 다항 가운데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조목조목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마자 4번에 대해서는 다음 변호인이 변론하겠습니다. 권유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제3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김봉식 소위청장의 증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계엄 선포 전 대통령님과의 면담에 대해서 당시 김봉식 소위청장은 실제로 계엄이 선포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소장에 계속 등장하는 국회 1차 봉쇄, 2차 봉쇄와 관련되어서도 소위청장 입장에서,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소위청 경비부장 주모 씨, 또 경비안전계장 최모 씨와 동일하게 봉쇄라는 용어는 경비작전 용어로서 사용이 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국회 봉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주모 씨와 또 최모 씨는 대한민국 국회는 전체 둘레가 2.6km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였고, 출입문도 10개 정도가 되어서 사람 및 물자의 진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려면 전국의 모든 기동대를 다 동원해도 안 된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지난 3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김봉식 서울청장 역시도 기존에 나왔던 주모 경비부장 또 최모 경비안전계장의 증언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공소장에 나와 있는 2024년 12월 3일 22시 48분부터 12월 4일 오전 1시 45분까지 경찰 기동대 28개가 동원되고 인원으로 1680명이 이렇게 동원되었다라는 이러한 공소장 기재와 관련되어서도 김봉식 소위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에 실제 현장에 있었던 경력은 5개 기동대와 2개 제대로 320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나머지 1500명은 이동하는 그 과정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680명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이 증언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출입 허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동안 나왔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였던 증거순번 63번 서울경찰청 주의망 녹취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청장 일방적 지시합니다. 잠깐 전에 서울청장이 지시한 대로 국회 경비대도 동원해서 일제의 폭력 행위 없도록, 폭력 행위 있으면 적극 제재하고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할 것, 그리고 국회 사무처, 국회의원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 출입증이 있는 사람은 통과하도록, 이러한 내용들이 무전녹취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에 공판에 나왔던 김봉식 소회청장 역시도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 있는 자들, 신분이 확인된 자들에 대해서는 전원에 대해서 국회 출입이 허용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역을 통해서 마치 경찰 경력을 통해서 국회를 1차, 2차 봉쇄를 하였다라는 이러한 공소장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력이 배치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국회 앞을 점거하며 또 불법 집회와 또 시위를 이어나가던 폭도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회 수소 충전소 담벼락이 무너지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제 63호증 그리고 정제 64호증의 3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력은 수소 충전소 담벼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부분 역시도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 및 청장 직무대리의 진술로 인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배치가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 또는 국회 봉쇄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이것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공판에 나왔던 김봉식의 소회청장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변호인들이 다시 한번 재판부에다가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32회 공판기일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변호사님이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그 공판기일 열람했던 CCTV 영상하고 엑셀 파일에 대해서 증거 능력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됐던 김용현 장관님에 대한 증인 신문에 있어서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요. 일단 그 안보폰 기록, 비화폰 기록이라고 하는 이 통화 기록은 기본적으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이 증거의 증거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것으로 억지 입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특검의 입장일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부할 리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입증 취지가 불명하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검사님 주신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에 어떠한 진술이 있었고 그 뒤에 어떠한 통화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그 통화 기록에 따라서 그 해당 진술이 전파가 됐을 거다라는 막연한 추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식의 억측은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의 증명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비화폰 기록, 안보폰 기록이라고 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과연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굳이 증거 신청하겠다고 한다면 어떠한 입증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김용현 장관님에 대한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포렌식 결과를 마치 포렌식 결과인 양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판부께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뭐 언제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순서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송의 초기부터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적법한 증거 능력에 관한 증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당 전자정보가 과연 디지털 증거로서의 적법성과 무결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은 전혀 없는 상태로 추후에 입증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결국에는 제시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의 입증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을 갖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재판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 증거 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면은 특검의 불이익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지적할 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식으로 만약에 이런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이 증거 능력을 다툴 기회조차 상실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검사님이 제시한 휴대폰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선별 탐색권이 완전히 형해화된 상태로 저희가 그 전자정보 선별 탐색 절차에 임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만 일단 특검의 입증이 있어야지만 이 증거 능력을 취득했다라는 어떤 입증이 있어야지만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든 아니면 이 증거 능력의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아직도 없습니다. 다음 주는 재판이 끝나는 날인데 아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 태도를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특검은 오늘도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인이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만 하면 무슨 소송 지연이니 뭐니 이런 유치한 얘기들을 합니다. 소송 지연이라는 얘기는 특검이 언제부터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6월 달부터 계속 소송 지연 얘기를 했습니다. 8월 달에는 법정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어야 된다고 우기면서 계속해서 소송 지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즉 공격 방법을 제출조차 안 하고 있는 특검이 변호인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소송 지연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계가 허용된 뒤로부터는 더더욱 그와 같은 프레임이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에 지금 나중에 다 밝혀질 일이겠지만 경찰에서 사경에서조차도 어떤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해시값을 제출하고 기본적인 그 적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을 제출을 했는데 검사는 특검은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도 저희는 계속해서 매 기일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제출한다 하면서 지금 다음 주면 재판이 끝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반박이나 그것에 대한 검증은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특검이 이후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실기한 공격 방법으로 각하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엑셀 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보폰 엑셀 파일은 사실 어떠한 디지털 추출의 방법을 거쳐서 엑셀 파일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신 법원도 잘 모르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신청을 하고 누군가가 증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마치 그냥 오로지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들의 추측으로만 이 증거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엑셀 파일은 이 디지털 포렌식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색한 자료고요. 조작된 자료입니다. 증거의 조작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엑셀 파일에 대한 어떤 열람 횟수의 제한이나 등사 횟수의 제한을 가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이미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증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소송의 원칙에 따라서 공소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CCTV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CCTV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원본성, 무결성, 그리고 원본과의 동일성에 대해서 아무런 증명이 없습니다. 누가 증거를 신청했는지 사실은 불명합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반박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재판은 다음 주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면 당연히 이 증거들은 모두 다 기각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원본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증거 신청의 당연한 절차에 따라서 증거로서 해당 원본성과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들이 증거 신청으로 증거 서류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에 있어서의 디지털 증거 또는 디지털 증거의 형태를 취하는 모든 특검이 신청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기각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변론 마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변론 시간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고 하면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관들과 그리고 사령관들이, 군인들이, 국군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법관들이 필요합니다. 양심 있는 법관들이 필요하고요. 이 사건은 결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용기 있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실제 만약에 내란이 되려면은 국회의 의결이 있고 또 국회 계엄 해제 심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들이 철수 안 하고 그때 뭐 있을 때 가능하죠. 그러나 해제 요구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제가 됐습니다. 각각이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범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국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도 다 범죄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사법심사권 행사를 자제하시고 공소기각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45분 내로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구두로 혹시 반박하고 싶으신 부분 뭐 있으신가요? 말씀하실 부분?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네. 뭐 저희 입장은 법과 증거에 따라서만 입증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법의 정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다음 길에 계속해서 해야 되겠네요. 1월 5일 날 증인 김용현 증인 반대신문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월 6일도 그래서 예비적으로 기일을 좀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 1월 6일 괜찮으실까요? 기일을 일단 잡아놓으려고요. 그러니까 꼭 그날 자꾸 기일이 한 길씩 늦어져서 저희 원래 재판부 계획으로는 1월 7일 날 종결하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한 개씩 계속 늦춰지고 하다 보니까 6일도 혹시 잡아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떠신가? 재판님 피고인 신문을 어떻게? 참 그 부분도 이제 물어봐야죠. 예. 검찰에서 피고인 신문 할 것인지 알 것인지 밝혀주신다고 했는데 예. 그것부터 밝혀주시고 그리고 서중조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중조사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서중조사랑 법리 논쟁, 법리 주장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예. 저희는 피고인 신문 여부는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뭐 2시간 이상은 넘지 않을 짧은 범위 내에서 진행할 하실 가능성이 좀 더 높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게 좀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재판님 5일, 7일, 9일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하고 예, 있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데 혹시 그리고 몰라서 지금 공소장이 어제 날짜로 접수돼서 아직 저희들은 뭐 검토는 못했지만 공소장을 검토하고 최종 변론을 하려면 예. 뭐 6일, 7일 결심에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변론을 할 시간이 안 시간이 됩니다. 좀 부족하시죠? 저희들은 그래서 원래 14일, 15일을 예정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14일, 15일 정도의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일, 7일, 9일 서중조사나 피고인 신문 을 진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히 14일, 15일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공소장 변경이 저희가 지금 대충 살펴봤는데 저희가 지금 강하게 지금 공소장 변경 요구했던 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충 확인한 정도로만 봐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하실 여지가 좀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증언들 나온 거에 따라서 시간을 수정하거나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들이어가지고 공사실 전체가 무슨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 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9일까지는 마무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촉박하긴 한데 제가 공소장 재판부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으니까 공소장을 무엇이 변경됐고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보려면 그거 보는데도 2, 3일 걸립니다. 지금 또 14, 15일 날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래야지 최종 변론이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기일로 14, 15를 잡아놓긴 했는데 근데 이게 법정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대법정 쓸 수 있는 날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뭐 지금만 드리면은 모르겠는데 예. 뭐 이게 뭐 제가 뭐 한 달쯤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면은 제가 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저 이미 한참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4일 날 결심을 해주셔야 저희들 공소장에 대해서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도 원래- 이 방대한 기록을 저희가 사실은 저 이제 증거를 보고 또 원점에서부터 다 다시 한번 짚어나가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재판부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느냐 아니면은 변호인들이 주장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하느냐인데 만약에 저 주장하시는 게 힘들면 나중에라도 의견서를 좀 제출해 주시더라도 저 9일까지 늦어도 9일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재판부에서도 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노력을 한번 좀 해주십사. 지금 저 2단계에서 네. 남은 기일에서 그 5일날 김용현 증인 신문을 하고 그날 서중 조사도 남은 시간이 있다면 들어가는 걸로. 예, 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죠 이제. 네. 예,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중 조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리 주장 다 같이 하는 식으로 저 가급적 PPT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준비하는 게 공소장 부분은 유 변호사님,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판부는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하루 정도 시간이 있어서 공소장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아마 이게 검토하실 내용이 만약 많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확인 아직 안 해보고 무조건 막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막 그러니까. 재판장님, 그 처음 재판 시작할 때 12월 3일 계엄 이전 상황이 지금 공소장 앞에 상당 부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소 사실로서 예비인지 아니면 서두 사실인지 그럼 실행의 착수를 계엄으로 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과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에 뭐 여러 번에 모여서 무슨 대화를 했던 부분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이것이 내란에 뭐 예비 음모라는 건지 아니면 서두 사실인 건지 실행에 착수가 돼서 그게 다 내란 행위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처음 재판 시작할 때 좀 정리를 하고 성명을 좀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공소장 변경 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앞에 언뜻 봤을 때 그 부분이 정리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도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거대로 판단해야죠. 뭐 저희 재판부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권리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은 저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찰 측에서는 공소장 변경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재판부에서도 이제 성명을 요청을 하지만 뭐가 다 정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명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얘기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가 됐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그게 만약에 부족한 대로 그거는 뭐 검찰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변호인 측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재판장님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은 저도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 내용을 조금 훑어봤는데 일단 앞부분 훑어보는 중에도 지금까지 변론 과정에서는 사실상 전혀 나오지 않았던 지금 계신 노상원 피고인 수첩 관련한 내용이 상당 부분 뭐 저희가 볼 때는
뭐 엄청나게 사실 뭐 몇 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한 두어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사실 지금 그때도 이제 노상원 피고인이 그 증인으로 나오셨을 때 말씀을 하셨지만 그 특검에서 그 수첩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다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지금 특검에서 이 사건에 전혀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공소장에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방어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9일까지는 종결하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정 안 되면 뭐 방어권 보장을 그것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뭐 무슨 칼같이 또 막 검찰에서는 또 이거 좀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또 변호인 입장에서는 변호인들은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유무죄에 따라서 양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휘몰아치듯이 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의외로 공소장 변경된 내용을 지금 아마 다 못 보셨을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진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지 아니면 아까 좀 전에 이경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내용 한번 보신 다음에 오히려 이 부분은 이거 원래는 없던 내용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넣은 거라서 이건 사실 이런 식의 공소장 변경은 허용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는 거고. 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노상원 피고인이 특검에 가서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네. 자기가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좀 11월, 12월 계속 여러 증인들이 증인신문을 마치고 증인신문 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들은 그 대부분의 증인신문 조서를 이준호에 대해서도 아직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재판장님 노종래 변호사입니다. 노종래 변호사입니다. 예. 잠깐만 말씀 끝나고. 안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결심을 해서 그러시겠죠. 예, 최종 변론을 하고 판단을 받고 싶은 생각인데요. 하여튼 가능하시면 좀 그 증인신문 조서를 결심하는 날까지는 좀 저희가 빨리 더 가능하시면 하겠습니다. 노상원 피고인의 그 조서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그 노상원 조서는 어떤 노상원의 증거로 신청 안 된 조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전에도 김계리 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준비 절차 때 그 부분은 열람등사 신청을 해주시면 특정을 아예 해주시면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 어떤 건지 재판부에서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특정을 이제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던 그 대통령실 CCTV 관련해서 뭐 실황 조사선가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게 뭐 하여튼 다른 사건 재판 영상을 보면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특검 쪽에다가 그거를 저희가 특정할 수 있는 최대한 특정을 해서 등사 신청을 했는데 뭐 특정이 안 됐다고 그냥 거부를 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재판장님께서 지금 노상원 피고인 수첩 관련한 특검 피신 조서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신청을 일단 해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이실 텐데 저희가 신청을 하면 특정 안 됐다고 거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이 자리라든지 해서 특검 측에 조서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특정을 해서 신청할 수 있는 내용 정도까지는 재판부에서도 한번 성명을 해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지금 두 가지이신 것 같은데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 따로 받은 조서. 특검에서 노상원 피고인의 수첩과 관련해서 받은 조서. 조서.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CCTV 관련한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실황조사서. 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죠. 그 증거들은 지금 다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왜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노상원 네. 수첩이나 이것과 관련돼서 이 사건에서 입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거로 다 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뭐 어떤 거를 증거를 더 제출하거나 이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아니 그러니까 네, 증인 네. 증거로 신청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네. 그 관련된 게 있으면 어차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열람등사 신청을 하실 수 있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이 해주셔야. 사건 거기에는 지금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래 변호사입니다. 예. 아시고 예. 계신 게 있으세요? 다 알죠. 예, 말씀. 자, 일단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특검 측에 지금 그럼 내부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관련된 내용이면 그 부분은 밝혀줘야죠. 그 부분은 밝혀주는 게 맞으니까 그런 서류가 있는 게 맞으면 그 서류가 있다 없다 정도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어떤 건지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다음에 또 잠깐만요. 실황조사서 아까 뭐 그런 형태 CCTV 관련 실황조사서 그런 형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주셔야죠. 어차피 검찰은 객관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지금은 아마 모르실 거 아니에요. 확인은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어차피 검찰은 객관 의무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 부분 뭐 있는 걸 가지고 뭐 숨기거나 그러실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안 주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노종래 변호사님. 예. 뭐 변경된 공소장 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보질 못했고 다만 이제 저번에 특검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하실 때 노상원 수첩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이 그 변경된 공소장에 좀 나오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뭐 오늘 뭐 증인신문 할 때 보니까 전혀 또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넣는 건가 안 넣는 건가 전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특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고 제 기억에 뭐 저는 뭐 다 참여 입회를 했으니까 수첩에 관해서 이건 이런 내용이고 뭐 언제 썼고 왜 썼고 뭐 특검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터무니없는 소리고 이런 진술을 한 서너 차례 제 기억에는 최소한 두세 차례는 했습니다. 그 조서가 다 있어요. 왜 안 내겠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못 내는 거죠. 응? 본인들한테 유리한 내용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죠. 그래놓고 말로만 주구장창 기억하자 노상원 수첩 뭐 잊지 말자 뭐 어쩌고 이번에 뭐 2차 종합특검 또 노상원 수첩 또 나오더라고요. 그 언제까지 그거 할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없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조사할 때 다 입회했으니까 그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판장님 뭐 바뀐 게 별로 없다 공소장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상원 피고인이 뭐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만신창이가 된 가장 결정적인 게 노상원 수첩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내용이 공소장에 사실 기존 공소장에는 수첩 관련한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건 뭐 재판장님께서는 별로 뭐 변경된 내용이 없다 하시지만 노상원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뭐 날짜 바뀌고 뭐 지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그냥 날짜 저희가 그 공소장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예, 잠깐만 말씀 끝나고 말씀 거의 다 끝나고 말씀 끝났습니다.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사실 그 수첩 얘기는 뭐 처음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 재판 끝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집어넣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재판 종결은 그냥 일정대로 하시겠다. 뭐 다른 피고인들한테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노상원 피고인에게는 이건 보통 큰 일은 아니거든요. 전에는 아예 안 나왔었습니다. 공소장에 진짜. 근데 그게 뭐 많이 들어가 있다. 뭐 이제 제가 언론 보도를 본 바에 의하면 무슨 뭐 23년 10월 이전부터 뭐
뭐 모의를 했고 거기 뭐 아무개 장군 뭐 인사 뭐 내용이 들어 있네 뭐 어쩌네 뭐 하지 않습니까? 벌써 뭐 그것도 이제 뭐 장관님하고 뭘 같이 해서 뭘 했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면 이 비상계엄 이 모의를 23년 10월 이전 도대체 언제부터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숫자 몇 개 바뀐 걸로 이렇게 재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노상원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 내용이 전날부터 나왔다면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지금 나왔는데 지금 한 열흘 내에 끝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이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형법책 그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사람 목숨은 지구보다도 더 무겁다. 이게 지금 그 원칙이 지금 지켜지는 것인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검원님 아까 말씀하실래도. 저희가 그 공소장 내용을 보시면 노상원 수첩에 이러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런 것 내용으로 저희가 공소장을 입증하기 썼습니다. 위해서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첩에 그런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첩에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이제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소장 내용을 보시면요 그런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쓰신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무 이유 없이 쓰시진 않으셨을 텐데. 이제 저도 말씀드릴까요? 예, 노종래 변호사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아까 저는 이제 그 공소장 변경된 부분에 아직 안 보셨으면 생각한 것만큼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강조하려고 드린 말씀인데 또 노상원 피고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재판장님 아까 우리 예. 다른 변호사님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상원 수첩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아주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써 있는 내용도 나오고 완전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무슨 2차 계엄 엊그제 유튜브 보니까 무슨 김건희 여사님이 2차 계엄을 하는데 그 시나리오를 노상원이 썼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도 저는 몰랐으니 이렇게 떠들어대면 그 마치 진실인게 돼버리고 그걸로 해서 여론 재판이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별거 아니다. 우리 특검보님 말씀하셨듯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자체일 뿐이다. 이렇게만 제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내용을 쓰셨다면 어떤 의미인지 진술한 게 있으니까 제출을 당연히 하셔야죠.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그걸? 예, 일단 말씀 들었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의 아니게 표현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 조서 두세 번을 일단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열람 등사를 해주시고 만약에 안 해주시면 열람 등사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 노상원 피고인 사건에서 했다는 거죠. 다른 사건. 그러니까 내란 사건은 아니죠. 내란 아니 제가 말씀드릴 건 그러니까 사건 번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건 번호를 알고 사건 번호를 알고 계실 테니까 그 사건 번호에 있었던 그 내용 조서 검찰 측에 신청했는데 거부되면 바로 법원에다가 열람 등사 신청하시면 바로 열람 등사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이경원 변호사님 아까 말씀대로 실황조사서 부분도 확인 한번 해보셔갖고 그러니까 대신 노상원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명칭이 딱 몇 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게 확실한데 실황조사서는 명칭을 조금 더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검사님들한테도 일단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실황조사가 맞습니다. 이모 장관님 사건에 실황조사가 증거로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풍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무회의 장면을 어느 사건인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신청을 해주시죠. 실황조사서를 경찰이 만들어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마치 그건 다른 팀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완전히 허위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걸 모르실 수 없죠. 국무회의 CCTV 내용을 초단위, 분단위로 국무위원들의 움직임을 해놓은 실황 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저 변호사님들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목만 특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저 명령을 할 테니까 관련 사건으로 열람등사 명령할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특검 측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해주실 수 있는 거 괜히 이거 뭐 저 괜히 오해만 살 수도 있거든요. 뭐 저 일부러 꼭 숨기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열람등사 확인하셔갖고 열람등사 해줄 수 있는 거면 바로바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제 생각에는요. 지금 예. 이제 저희 변호인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저희들한테 불리하다고 지금 받아들일 입장이니까요. 예. 애초에 그냥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시고 기존의 공소장대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어차피 직권으로 요청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내용 일단 한번 확인 다 파악을 한번 일단 해 보시고 아직 다 파악을 안 해보셔가지고 이게 되게 막 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다. 그 대안은 말씀. 몇 가지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만 해결되면 다 문제가 극복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공소장 변경 불허하시고 그냥 원래 공소장으로 판단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좀 주십시오. 아직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자체를 진술한 건 아니니까 다음에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9일까지는 종결을 하는 게 원래 재판부 계획인데 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 공소장 한번 보신 다음에 야 이거 도저히 정리가 힘들다 하시면 그거는 뭐 재판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저 적법 절차 원칙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방어권 보장도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막 무조건 뭐 기일을 맞춰놓고 그게 막 쫓기듯이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일 일단 계획대로는 한다. 일단 계획대로는 진행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변론 종결식까지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 측에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늦어도 1월 9일까지는 그 변호인 측 변론 요지서 종합 정리된 거 꼭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주장이랑 그동안에 했던 내용 말씀 가끔 또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 측도 마찬가지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재판부에서 뭐 그 이상을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고 저 공소장 저 변경 신청서 한번 보시면 아 재판장이 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증거 부분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오늘 길에서 특히 문제된 부분 있잖아요. 그 특검 측에서 저 12월 10일자 의견서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증거 능력이랑 위법 수집 증거 문제 한번 정리해서 내신다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좀 내주십시오. 특히 오늘 기일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휴대폰 포렌식 자료 그다음에 저 해시값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 부분은 해시값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아닌 부분은 이 부분은 뭐뭐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요게 1522 사건입니다. 이사고합 1522 사건의 12월 10일자 그 의견서 통해서 그 문제 관련된 부분 좀 한번 제출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검 측에서도 지난번에 뭐 이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증거설명서랑 최종 의견서 준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쌍방 저 마지막으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하시죠.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지난 기일인가 지지난 기일에 그 조태용에 대한 수사 기록 목록 예. 그 부분을 허가하신 걸로 그 열람 등사 허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 아예 증거 아예 결정한 겁니다. 예, 저 결정해서 저희 조서에 아예 그 결정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속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 저 지난번에 그 증거 목록 안 되면 저희 그 조서 예, 아마 그거 등사하셔서 그걸 예, 가지고 저희가 계시면- 다시 등사 신청했는데 그 뭐 특검 쪽에서는 그 재판장님께서 별도 명령서 결정서를 안 내셔가지고 아마 그 확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아예 그냥 저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그냥 고지한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재판부에 아예 예, 결정으로 알겠습니다. 예. 고지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그 쌍방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재판부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게 검사님들도 그렇고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극한의 고생을 하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신다고 해서 저 외부에서 뭐 알아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아까 노종래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뭐 외부 뭐 무슨 언론이니 뭐 이제 유튜브 그런 거 해서 막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원래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뭐 알아주든 몰라주든 쭉 그냥 저 자기 할 일을 묵묵하게 하는 거고 검사님들도 그렇게 또 해오신 거고 변호사님들께서도 쭉 그냥 그렇게 해오신 거 재판부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저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재판은 절대 뭐 여론조사 뭐 국민 설문조사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검사님들도 그 점에 의해서 쭉 주장 입증 열심히 해오신 거 다 알고 있고 변호사님들도 저 그렇게 해오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쌍방 모두 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검찰 측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까요? 아, 예. 다른 말씀은 없고 그 말씀드릴 것은 없고 뭐 추가 증거 신청이 뭐 길이 얼마 안 남아서 예. 근데 그 지금 필요한 부분들 공판 조서 등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아마 내일 오전 중에 신청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259합 129로만 다 내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그냥 다 그냥 본 사건, 모 사건이 259합 129니까 259합 129로 이제 모든 거를 다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 개 내실 필요 없습니다. 예, 변호인 측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우리 이하상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핍박을 많이 당해가지고 서운합니다 오늘 아주. 핍박을 뭘 당했어요? 아까 동석 중에 발언도 못하게 하시고. 아, 이거는 변론 분리됐으니까 당연한 뺏어가지고 거죠. 변론 분리됐으니까 당연한 거죠. 예,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